온갖 민족주의가 뒤엉킨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은 한국군이 참전한 전쟁이기도 하며 미국 역사상 최초로 패배한 전쟁으로 기록된 전쟁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를 월남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베트남 전쟁은 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는 이전에 일어났던 전쟁들부터 알아야 베트남 전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난 전체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당신의 호기심 시작합니다. 1884년부터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프랑스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일본이 베트남을 점령해버리죠. 이에 베트남 지도자였던 호찌민은 1941년 베트남 독립동맹을 만들었는데 이들을 일명 베트민이라고 부릅니다. 베트민은 일본군에 맞서 싸웠고 그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게 되죠. 1945년 8월 미국의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한 일본이 베트남에서도 물러나게 되는데요. 이로써 호찌민은 베트남 북부 지역에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프랑스의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베트남은 원래 본인들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베트남의 지배권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1946년 프랑스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상대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한 프랑스군에게 베트민은 상대가 되지 않았죠. 프랑스는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하노이를 장악했고 베트민은 산악지대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베트민이 산악지대로 후퇴한 것은 의도적인 전략이었는데 이는 베트민이 잘 아는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게릴라전을 펼치자는 계산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프랑스에게 정확히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1953년 프랑스는 전세를 뒤집기 위해 디엠비엠프라는 곳을 공격하게 되죠. 디엠비엠프는 베트민의 보급 물품들이 저장되어 있는 중요한 곳이었는데 프랑스군은 이곳을 장악해서 베트민의 보급로와 통로를 틀어막고 병력을 분산시켜 격파하자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엠비엠프에서의 전투는 상상치 못한 전개로 흘러갑니다. 프랑스군에게 엄청난 양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였죠. 베트민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포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사람이 직접 들고 고원지대를 올라온 거였죠. 베트민에는 청년과 여성으로 구성된 2만 명의 주민들이 이 전투에 동원됐고 이들은 수송기를 이용한 것이 아닌 개조한 자전거를 통해 일일이 물자를 운반했던 것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수송기를 통해 손쉽게 보급을 받을 때 베트민은 자전거로 배달해주는 보급을 받으며 막강한 프랑스군을 격파합니다. 패배의 원인은 베트민에 대해 수색 정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프랑스군의 방심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베트민이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이로써 1954년 7월 20일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면서 프랑스군은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 베트남은 남과 북으로 분단되게 되는데 북쪽은 호찌민 정부가 통치하고 남쪽은 바오다이 정부가 통치하기로 합니다. 2년 뒤 남북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이로써 남과 북은 서로가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피 튀기는 결투가 시작되는데 북쪽에 있던 가톨릭 신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남쪽으로 떠났고 남쪽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죽지 않기 위해 북으로 도망치게 되죠. 이렇게 남과 북의 이념은 더 뚜렷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한편 제네바 협정이 끝나고 프랑스가 떠난 자리는 미국이 차지하게 되는데 남쪽 베트남을 후견하기 시작한 미국은 1956년에 예정된 총선을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합니다. 북쪽 베트남의 호찌민은 오랫동안 베트남 독립운동을 이끌면서 국민의 지지를 한몸에 받는 인물인 것에 비해 남쪽 베트남의 바오다이는 무능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미국은 중국 공산화의 영향으로 세계의 연쇄적인 공산주의 현상이 이어질 것을 늘 우려해왔습니다. 고로 미국의 당시 대통령은 이러한 남북 분단을 오히려 강화해 베트남 남쪽에 강력한 반공 정권을 세우려고 하죠. 이렇게 남쪽 베트남에는 반공주의자 응우딘지엠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등극하면서 1955년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베트남은 북쪽은 공산주의 국가로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로 대치하게 된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남과 북처럼 말이죠. 미국은 응우딘지엠에게 든든하게 지원을 해줬지만 미국의 기대와 달리 응우딘지엠의 정치적 능력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는 지원금을 빼돌려 부정부패를 일삼기 바빴죠. 특히 가톨릭 신자였던 응우딘지엠은 친가톨릭 정책을 밀어붙이며 수많은 불교 신자를 처형하기도 하는 사이코패스 기질까지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80%가 넘는 인구가 오랫동안 대승불교를 믿은 국가인데 이들을 탄압하니 민심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죠. 그의 독재에 반발하는 세력은 점점 불어났고 결국 1960년 남쪽 베트남의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게 됩니다. 이들은 일명 베트콩이라고 불렸는데 베트콩은 남쪽 베트남에서 응우딘지엠 정권에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의 연합이지만 그 중심에는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무능한 응우딘지엠의 행보에 혀를 내둘렀고 이런 정치 상황을 파악한 군인들은 3년 뒤 쿠데타를 일으켜 응우딘지엠을 숙청하게 되죠. 그 후 통치권자가 사라진 남쪽 베트남에는 군사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들의 무능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권력의 눈이 멀어 툭하면 쿠데타를 일으켰고
관료들은 너도나도 부패하기 시작하였죠. 남쪽 베트남 관료들은 미국이 준 지원금도 꿀꺽하고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내다 팔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개판인 남쪽 베트남 정부를 보며 북쪽 베트남은 기회를 보기 시작하죠. 북쪽 베트남은 남쪽 베트남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 베트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호찌민 루트를 활용했는데요. 베트남의 운명을 이끈 길이라고도 하는 호찌민 루트는 예전에 프랑스랑 싸울 때 만든 보급로였죠. 이 보급로를 따라서 북쪽 베트남의 무기와 병력이 남쪽 베트남으로 전달되며 베트콩은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사태를 파악한 미국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남쪽 베트남이 북쪽 베트남에 먹히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였고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되면 주변국까지 공산화될 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미국은 어떻게든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아야 하는데 북쪽 베트남을 공격할 명분이 딱히 없던 와중에 마침 통킹만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1964년 미국 군함이 통킹만 해상에서 북쪽 베트남의 습격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이 통킹만 사건을 명분으로 미국은 북쪽 베트남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전쟁은 남북의 전면전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뛰어든 이 전쟁을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구분하기 위해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프랑스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베트남의 독립전쟁이었다면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남쪽 베트남을 지원하는 미국과 공산주의 북쪽 베트남 사이의 이념 전쟁인 것이죠. 1965년에 약 18만 명을 투입했던 미군은 4년 뒤에는 최대 54만 명까지 병력을 증강해 투입했으며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에도 파병을 요청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투입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1961년에 의료진들을 파견한 후 약 30만 명이 넘는 병력을 파벌하게 되죠. 베트남 옆에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 군대까지 개입되면서 전장은 베트남을 넘어 인도차이나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당시에도 신무기로 무장한 미군의 전투력은 세계 최강이었지만 베트남 역시 만만치 않았죠. 꾸찌 지역의 정글 아래로 만들어진 약 250km의 꾸찌 땅굴은 베트콩들의 근거지였습니다. 밤이 되면 땅굴에서 튀어나와 미군을 습격하고 다시 땅굴로 들어갔는데 바로 뒤쫓아도 미군의 커다란 덩치로는 그 작은 땅굴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공중전에 자신 있던 미군이었지만 공중에서는 울창한 숲밖에 보이지 않았고 숲속에 숨어있던 지대공 미사일이 여기저기서 미군의 항공기를 격추하며 미군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베트남 전쟁에 민간인 학살이 유독 많았는데 그 이유는 적군이 보이지 않았기에 저 사람이 민간인인지 게릴라 군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악으로 버티던 북쪽 베트남은 미국을 끝장내기 위해 구정에 공격을 하기로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설날은 최대 명절이기에 구정에는 휴전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구정 공격은 이를 노린 전략이었던 것이죠. 미 연합군이 모처럼 휴식을 취하던 설 연휴, 남쪽 베트남 전역에서 북쪽 베트남의 대대적인 공세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북쪽 베트남군은 남쪽 베트남의 주요 도시들을 모두 공격했지만 기세와는 다르게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았고 무엇보다 정글에 숨어 있어야 승산이 있는데 미군 눈앞에 훤히 노출되어 버려 상황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베트콩은 사이공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잠시 점령하기도 했지만 결국 미군에 대패하고 말죠. 미군의 승리가 가까워진 이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국내에선 반전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미국인들은 그동안 전쟁의 끝이 보인다는 긍정적인 소식만 전해 듣고 있었지만 기자들의 카메라로 전해진 대공세를 당하는 모습은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이는 언론을 통해 전해진 베트남 전쟁의 참혹한 실상이었는데 이는 네이팜 소녀로 알려진 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에서는 고작 9살쯤 먹은 소녀가 네이팜탄에 불이 붙은 옷을 벗어 던진 상태로 전신 화상을 입은 채 울부짖고 있는 처참한 광경이었죠. 이 사진 하나는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의 참상을 포착한 사진을 보며 미국인들은 결심하게 되는데 이는 더 이상 공격을 감행하지 않고 전쟁을 끝내기로 말이죠. 한마디로 북쪽 베트남군은 정치전략 면에선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미국인들은 전쟁을 끝내길 원했고 미국은 1968년 리처드 닉슨이 3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969년 닉슨은 남쪽 베트남군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국은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되죠. 여론도 돌아서고 더 이상 이길 명분이 없는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빠져나가겠다는 미국의 전략이었습니다. 1973년 마침내 미국 남쪽 베트남, 북쪽 베트남 베트콩 대표가 모두 모여 전쟁을 중단하자는 휴전협정인 파리협정을 맺습니다. 이로써 베트남 전쟁이었던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공식 종결됩니다. 그러나 1975년 봄 북쪽 베트남군은 미군이 모두 철수한 남쪽 베트남을 또다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남쪽 베트남은 북쪽 베트남의 공격에 무력하게 무너졌고 한 달 만에 사이공이 포위되죠. 남쪽 베트남은 허무하게 없어지고 북쪽 베트남에 의해 통일된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후 남쪽 베트남을 합병한 북쪽 베트남은 민족 통일이라는 명분하에 남쪽 베트남의 공산화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식이 아주 폭력적이었죠.
그것은 돈이 많거나 남쪽 베트남이나 미국과 조그만 연관이 있으면 노동 수용소로 끌고 가 사상 교육을 했으며 죽을 때까지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수용소에 끌려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권층이 아닌 평범한 중산층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얼마 없었던 특권층들은 미군이 철수하기 전에 이미 나라를 떴기 때문이었죠. 수년간 남쪽 베트남에 공을 세운 베트콩들도 사상 개조를 위해 수감되기 시작합니다. 베트남이 통일된 지 불과 10년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가를 탈출했으며 미국의 예상대로 주변 국가인 라오스와 캄보디아까지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리죠. 오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베트남 전쟁은 오늘날 미국이 패배한 최초의 전쟁으로 평가됩니다.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쓴 폭탄이 약 300만 톤인데 베트남 전쟁에서는 그 2배가 넘는 약 700만 톤 이상을 썼다고 하네요. 남쪽 베트남에서는 약 40만 명의 민간인과 약 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북쪽 베트남군과 베트콩 100만 명이 전사한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군 전사자는 5만 명 이상이었고 한국군도 5천 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던 전쟁으로 기록됩니다. 당신의 호기심이었습니다.